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밀어주고 있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팩트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전 세계 경제와 투자 시장의 향방이 결정되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가 지금 코앞까지 다가왔고, 현재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트럼프가 20%의 관세를 때릴 것이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보좌관들 또한 상호 관세 평균적으로 20% 부과를 제안했다라고 했고, 실제 골드만삭스는 평균 관세율 예측을 15%로 했는데 이보다는 지금 높은 수준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최종 결정이 안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되는 옵션 중 하나고, 또 하나 모든 국가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20%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 약간의 유연성을 갖춰서 개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내일 새벽에 있을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에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20%보다 낮은 관세율을 때린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은 어쨌든 약간의 불확실성 해소로 회복세가 나와줄 것이고, 더욱더 강경한 입장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관세 발표를 앞두고서도 어제 85K를 찍어주고 나서 오늘도 약간의 조정을 받는 듯 했지만 이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85K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고, 최근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나스닥 선물과 비교하면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미국 증시보다는 비트코인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팩트이고,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에도 직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말아 올렸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까지 훼손을 해준 만큼 확실히 그나마 비트코인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발표를 앞두고 최근 발표된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가 발표가 됐는데, 예측치가 마이너스 2.8이었는데 무려 마이너스 3.7%로 엄청나게 미국의 GDP가 위축되고 침체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너무 과장됐다, 최근에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것이 반영돼서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금값을 제외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무려 마이너스 1.4%까지 GDP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애틀란타 연준은 내다보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침체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게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식으로 침체로 가는 리세션 분위기가 형성되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바로 연준이 나서서 통화정책으로 시장을 부양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는 연준을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물가 안정되고 있으니 금리도 낮춰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4월 2일 이제 상호관세 발표를 하고, 이번 주 4월 5일 토요일에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통화정책으로 부양해서 올려줄지, 아니면 지속적인 중립적이고 매파적인 분위기 스탠스를 취할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예측치를 하회했고, 반면 S&P 글로벌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너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러한 데이터를 보여줬고, 본격적으로 이제 목요일부터는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와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이 지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금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특히나 이렇게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에서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발표까지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관세가 발표됐다라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주는 매크로 지표의 발표 흐름, 그리고 최종적인 끝판왕 파월의 연설까지 흐름을 잘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내부 개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최신 수정안까지 공개하면서 최대한 빨리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는 방향으로 지금 속도를 내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까지 X에 내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스테이블스 법안, 스테이블코인 법안 상정은 암호화폐의 또 다른 역사적인 순간이다. 의원님들께서 찬성표를 던져주길 바란다
나면서 촉구를 했고 얼마 전에는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니어스 스테이블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규제와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지금 잘 구축이 되고 있고 심지어 암스트롱은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의원들과도 만나서 이러한 신화적인 규제안을 형성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입법을 하려는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과 스테이블 액트 법안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 지니어스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고 내일 스테이블스에 대한 법안이 나온다. 이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최종안이 나오고 이것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승인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서는 이런 식으로 친화적인 법안 상정에 대한 움직임도 계속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이 팩트를 보셔야 되고 미국의 켄터키주 같은 경우는 과거 코인베이스에 스테이킹 소송을 했는데 이것을 철회하면서 규제 완화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켄터키주뿐만이 아니라 지난달에는 버몬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서 지금 켄터키까지 소송을 종료하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완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현재 크립토 시장은 사진 하나로 표현하자면 관세라는 벽에 부딪혀서 도전을 할 뿐이지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뒤에 서가지고 비트코인을 밀어주고 크립토 시장, 암호화폐 시장을 밀어주고 있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팩트라고 생각됩니다. 트럼프와 함께 비트코인을 뒤에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또한 미래 금융시장의 핵심 전환은 바로 토큰화다. 그리고 최근 연례 서한에서는 어떤 발언까지 했습니까? 블랙록이 약 110조 달러, 16경 2천조 원 규모의 주식과 채권을 토큰화할 계획이다. 그는 모든 주식, 채권, 펀드, 자산은 토큰화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투자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발언을 해줬고 실제로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인 비들 펀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장이 위축되고 관세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AUM이 성장하면서 운영자금이 폭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블랙록은 계속해서 토큰화 시장의 입지를 넓혀 나가고 있고 크라켄의 공동 CEO 또한 토큰화 주식, 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압도할 만큼 전망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래는 모든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되는 그 중요한 기점이 바로 2025년도이며 이 배후에는 수많은 미국의 월가 기관 투자자들과 크립토 플레이어들이 함께 토큰화 시장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또한 비트코인 연계 국채 상품 출시를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비트코인에 대한 파생 금융 상품들까지 출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관세라는 장벽만 어느 정도 허물어지고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충분히 더 큰 비트코인 수요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이렇게 불안정한 크립토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영국의 정식 비트코인 ETP 제공 라이센스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전 세계로 블랙록의 현물 ETF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단체들 또한 정부의 가상자산 전략 우선순위 설정을 촉구하면서 이 서한에는 미국,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 등 선진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정부 행동계획 수립 등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정부를 촉구하고 있고 영국 또한 유럽의 금융 허브인 만큼 이런 움직임은 크립토 내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럽 증권시장 당국까지 암호화 자산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하면서 유럽 증권 및 시장 당국 ESMA 최근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시장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성이 필요하다. 유럽도 이런 식으로 미국이 움직이니까 따라서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 또한 토큰화 자산을 통해서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하면서 러시아 연방 재무부 차원에서도 재산과 상품의 토큰화 규제한 방안을 개발하고 있고 디지털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까지 토큰화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인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본격적으로 2025년 나이지리아 투자 및 증권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신흥국에서도 비트코인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채택하는 움직임은 수면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채택하겠다 어마어마한 발표를
한 게임스탑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총 14억 8천만 달러 조달을 완료했고 이제 이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게임스탑 또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가상자산 M&A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가상자산의 IPO와 더불어 M&A 붐이 예상된다. 더욱더 큰 시장, 제대로 규제화된 안전한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병합되고 통합되면서 더욱더 단단한 모습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설립한 비트코인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채굴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상장까지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추가 자본 유치까지 예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꿈을 갖고 트럼프의 차남을 필두로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까지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이 채굴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 차남한테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좋아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미국의 은행들 가문 계좌를 과거에 폐쇄했고 그 이후로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 은행들이 정치적 이유로 트럼프 가문의 계좌를 폐쇄한 사건, 이때부터 가상자산에 매료됐고 매력에 빠지게 됐다. 그만큼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장남, 차남들은 탈중앙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들의 아버지가 지금 미국의 규제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들 가문의 친화적인 크립토 시장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소식이 들렸는데, 세계 최대의 결제 기업인 마스터카드가 전 세계 35억 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마스터카드는 이는 상당한 투자고 암호화폐 결제를 주류로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현재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 연계 카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고 향후 디지털 자산 결제의 보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최대의 결제 기업 또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결제 시스템까지 확장을 해나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동안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디지털 라지캡 펀드를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환 등록 서류를 SEC에 정식으로 제출했고, 실제 그레이스케일 라지캡 펀드의 보유 종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미국의 핵심적인 프로젝트와 대형 알트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도 어쨌든 친화적인 규제 환경 속에서 ETF로 승인되는 것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정부하에서 오죽하면 바네크가 바이낸스의 거래소 코인인 BNB ETF까지 신청을 한 상황이다. 얼마나 미국의 규제, 과거 SEC, 바이든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기관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기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소식, 블록체인 협회의 CEO 크리스틴 스미스가 여기서 사임을 하고 새로운 솔라나 정책 연구소에 정식 합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블록체인 협회의 CEO까지 미국의 레이어 1 스마트 컨트랙트인 솔라나로 들어갔다라는 거. 솔라나가 어쨌든 지금 관세라는 벽에 막혀서 매크로에 막혀 있지만 솔라나도 계속해서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고 수면 아래에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펀딩 레이트가 또다시 0%대로 내려왔다. 그 얘기는 롱 물량이 대다수가 지금 철회가 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펀딩 레이트가 0포인트 구간으로 돌입했을 때는 언제나 굉장히 좋은 상승장 속의 저가 눌림목 구간이었다는 거. 지금도 과거의 눌림목 구간과 비슷한 수준의 펀딩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큰 흐름으로 보면 아직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활성 인덱스를 보면 음수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은 위축되어 있고 공포의 구간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매크로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을 캐치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2월달까지는 고래들의 축적세가 하향세를 보였지만 3월부터는 다시 고래들이 저가 매집을 이어가면서 축적세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제가 선결 조건으로 안착해줘야 된다 했던 이 하방 트렌드 라인을 돌파 후에 지금 리테스트를 잘 해주고 85K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결 조건, 하얀색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결정되는 데는 내일 새벽에 있을 트럼프의 관세의 흐름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장
상승장으로 모멘텀이 전환이 되려면 저는 전 고점 부근이자 초록색 50일 이동평균선과 파란색 120일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이 88.7K를 확실하게 돌파해줘야 이제 조정이 다 끝났고 다시금 상승 모멘텀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블록 같은 경우도 핵심적인 키존 86K부터 87K 이 하방 트렌드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유명 분석가인 알리 또한 200일 이동평균선 저항 구간이자 50일 이동평균선 저항이 맞물리는 86K부터 88K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비트코인이 위치를 해줘야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이제 추세가 반전됐다고 컨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파이어 차트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은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보라 고래 또한 지금 관망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91K 부근에 강력한 매도벽이 위치하고 있고 상단 하단 모두 지금 매수와 매도벽이 얕은 상황인 만큼 관세 발표가 나오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세의 흐름을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단기적인 추세가 바뀌려면 가장 중요한 수요 단위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재 3일 연속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 유출세가 다시 유입세로 전환이 돼야 단기적 관점에서는 다시금 비트코인이 더 큰 상승 흐름이 나타나 줄 수 있기 때문에 ETF 흐름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굉장히 장기적인 사이클 관점으로 봤을 때 1주 미만의 단기 투자자의 비율이 과거 사이클에도 이런 식으로 노란색 구간에 돌입했을 때 그때가 언제나 굉장히 좋은 상승장 속의 눌림 구간이었고 그 이후 큰 랠리가 나왔다. 2023년 조정에도 마찬가지고 2024년 엔캐리 트레이드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또 단기 홀더들의 비율이 이런 식으로 크게 줄어들었을 때가 굉장히 좋은 사이클 내의 눌림목 구간이었고, 지금 자리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초단기 홀더들이 시장에서 다 털려나가고 빠져나간 상황이다. 굉장히 좋은 자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사이클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도 있었던 이런 조정일지 아니면 이대로 사이클이 끝나는 시즌 종료의 하락일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하려면 과거 2017년 사이클의 최고점, 21년 사이클의 최고점, 이때 미실현 손익 코호트 지스코어가 언제나 이런 식으로 흥분 구간, 익사이트먼트 구간을 만들어줬고 이 구간이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나서 사이클이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2022년 말 최저점을 찍고 나서 108K까지 올라오는 동안 아직 미실현 손익이 흥분 구간에 도달한 데이터를 지금 확인할 수 없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의 패턴처럼 미실현 손익이 익사이트먼트 구간, 흥분의 구간에 도달할 때가 사이클 시즌 종료를 봐야 되는 구간이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변함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관세라는 벽에 막혀서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임은 맞지만 이 벽이 허물어진다면 충분히 우리가 기대했던 2025년 규제가 완화되고 여러 기관들과 기업들 그리고 국가적인 채택이 일어나는 중요한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